안녕하십니까. 레일 노동저널TV 시청자 여러분. 선택 22 철도 도시철도 노동자들에게 제안하는 특별 안내 방송 철도산업의 과제와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 대차 대조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저 같은 영무원이나 철도 도시철도 노동자들은 선거에 관계없이 일을 해야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참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저희 레일 노동 저널은 올해부터 시작한 정기 칼럼의 칼럼니스트들에게 다가오는 제20대 대선에서 우리 철도, 도시철도 현장 조합원이 어떻게 투표를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지금 그 칼럼들이 레일 노동 저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몇몇 조합원들은 이미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토론을 할 올해의 레일 노동 저널 칼럼니스트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 왼쪽부터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한번 시청자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철도 청량리역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상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과 건강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싸우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기대 경영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흥준입니다. 제가 옛날에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승무기관사로 근무를 한 바도 있어서 그런 인연으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선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참고할 만한 철도, 도시철도 정책 관련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대차 대조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순서대로 산업정책을 맡으신 조상수님, 그리고 보건을 맡으신 한희님님, 끝으로 노사관계를 맡으신 정흥준님이 각각 본인의 전문 분야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이번 선거 분위기가 어떤 것 같나요? 아마 이번에 처음 대선에 참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지난 대선, 또 멀리는 지지난 대선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지난 대선 때 비추어 보면은 그 많은 후보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공공성, 또 철도 공공성 얘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철도 문제가 어떤 건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설을 늘린다거나 또 어떤 구간을 연장한다거나 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각 지역의 철도 노선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공약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KTX SRT 통합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코로나 적자 급증으로 인한 어떤 재정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지지난 대선만 비추어 보면 당시에 박근혜 후보조차도 우리 철도 노조나 지하철 노조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적어도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을 보면은 아예 윤석열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는 답변도 쌩까버리고, 공약에서도 아예 없는 이제 이런 정도니까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번 대선 망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신나는 대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혀 저희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 투쟁해왔던 것이 헛된 건 아니어서 지금 진보정당 후보들이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저희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해서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왜 이번에 그러면은 이런 철도 공공성 문제들이 크게 쟁점이 못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또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대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한희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좀 짜증이 난다. 좀 격조 있게 얘기하면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게 거의 명확한 것 같고 특히
특히 이제 노동 문제가 거의 실종이 되어 있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활동 영역인 이제 국민과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 이런 문제는 아예 화두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이제 뭐 뒤쯤 가니까 이제 막 노동 공약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쟁점이 됐던 게 뭐 주 4일이냐, 뭐 4.5일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5일째인데 5일 못 하는 사람들 우리 택배 노동자 6일 밤 9시까지 막 하고 라이더들 7일 24시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나 뭐 이렇게 특고라고 불려지는 분들도 그렇고 불려지지조차 못하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5인 미만 취업자가 5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노동시간 규제 받지 않거든요. 이 어마무시한 과로 집단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고 헛물 켜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게 저는 전체 일하는 집단에 대한 좀 무관심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이제 안전과 건강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래서 비호감, 짜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좀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뭐 비전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줘야 되는데 그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노동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이야기를 하거나 대표적으로 뭐 안철수 같은 후보가 이제 굉장히 반노동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택배 노동자들의 뭐 투쟁과 관련해서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마치 그거를 왜 공권력이 투입을 안 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라는 등 또는 뭐 별로 관련도 없는 사실 뭐 민주노총을 또 끌어들여서 민주노총이 폐악질을 하고 있다라는 등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런 뭐 개인적인 철학도 문제지만은 그런 철학에 대해서 별로 그 다른 후보들이 지적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득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동에 대해서 전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서 안타까운 것이고 오히려 첨예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저한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은 뭐 충실히 다 내고 있고 여러 토론회에서도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이제 않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예 뭐 그런 얘기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좀 철학에 빈곤한 대선이지 않느냐. 특히 노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희망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고 근데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된 이슈가 의제화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게 별로 선거 내 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 노동자 스스로가 그러한 투표를 하고 있지 못해왔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수 언론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그 안에는 고령자가 있어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하고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되고 노동자 안에서도 청년으로 나누고 노동자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굉장히 그런 대립을 이용해서 득표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언론의 그 어떤 그 프레임에 후보들의 자기 철학과 자질이 있으면 뚫고 나가면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득표 전략을 벌이고 있는 건데 저는 또 뭐 아쉬운 거는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오히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다시 새로운 어떤 그 이야기 마당을 좀 펴서 우리가 여성, 남성, 뭐 고령, 청년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 어떤 심판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에 있어서 노동조합도 상당히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좀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지 않고 있나 이런 판단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제가 이번 대선에 돌아봐야 될 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몇 차례 대선에서 노동계가 그 어떤 자기 힘을 모아서 실제 당락을 좌우할 만한 그런 표의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상당히 됐다. 지금 그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특히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청년 문제, 자영업자 문제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문제 같은 거 주거 문제도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가 사실 큰 것이고 자영업자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동계가 그걸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실천 투쟁을 하면서 정말 노동계가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왔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생명, 안전, 그리고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나 이런 게 쟁점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생각하는 공약은 뭘까요? 그리고 그 후보들의 그게 선거 전략으로 봐도 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정책들이 공약집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 부분이나 또는 뭐 철도, 지하철 노동자하고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일단은 선거 국면에서 조금 의외의 소득이 있었던 건 노동이사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국회에 통과가 돼서 약 130여 개의 이제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둘러싸고도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뭐 후보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이미 통과된 것을 어떻게 재검토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그 직무급 성과 중심형 직무급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그 성과 중심형의 직무급제는 겉으로는 직무급제였지만 안에서는 성과 위주로 해서 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게 바로 그 박근혜 퇴진의 어떤 도화선이 된 바가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그렇게 검토 없이 다시 낼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현재 대개 그 어떤 초접전인 상태에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공공 부분 노동자들하고의 어떤 그 대립들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근로시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노동시간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도 4일제 또는 4.5일제를 시범 실시를 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를 좀 유도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소극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동시간을 많이 단축하긴 했어도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생산성이 많이 높아져서 예전처럼 일을 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생산성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대선에 좀 흥미로운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철도와 관련해서 그 KTX라든지 SRT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통합 공약을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좀 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우리와 관련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임 승차와 관련된 지원도 두 후보가 동일하게 냈는데 이 역시도 상당히 가치 있는 공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공약은 사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 예, 이재명 후보도 제한적으로 있지만 거의 없다. 흉내만 내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후보들 수적으로 가장 많은데 이분들은 오히려 왜곡하는 더 후퇴시키는 이런 공약들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노동 전체에 대한 정말 무시다, 개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안전보건 쪽에서는 이제 계속 쟁점이 되었던 게 올해부터 발효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일단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가 됐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아예 배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대재해는 다 50인 미만에서 일어나요. 네, 특히 5인 미만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정말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쟁점, 그러니까 아예 공약으로도 다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앞서서 노동시간 문제 얘기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전체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이 정말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아서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2위와 3위가 뇌심혈관계 질환이거든요. 4위가 자살인데, 그러니까 1위가 암이에요. 그러면 2, 3, 4위가 다 과로노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질병들이거든요. 이 국민 사망 원인 2, 3, 4위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중에 50%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상태로 뇌심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거죠. 과로도 자살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전혀 이번에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심상정 그 후보 안에서는 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하겠다, 뭐 이런, 사실 우리 철도 지하철에도 지금 외주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 왔고, 스크린도 구역 참사 이후에 이제 일부를 인소싱하는 적극적 사례도 있었지만 계속 아웃소싱이 경향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의 8배 많이 죽는다에 비해서 이런 선행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의제화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철도 건설 공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쟁점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진보정당의 심상정 또 김재현, 이백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KTX SRT 통합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 무임을 비롯해서 지금 적자 급증에 대한 그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집권에 자기들이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왜 안 됐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공약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 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대한 건 내놓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KTX SRT 통합 같은 게 국토부에서 막혔는데 그런 문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진보정당의 후보하고 그 이재명 후보하고 차이가 있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따 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지금 한국 철도 산업의 민간 부분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제 그 민간 산업의 진출을 좀 근원적으로 막을 거냐, 이 점에서의 좀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관심사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 건지 그런 데 좀 관심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일터의 변화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홍준 님이 컬럼에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말솜씨에 속지 않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철도랑 도시철도 산업의 현실에서 필요한 과제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희님부터 시작해서 조상수님, 정홍준님 순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꼭 뭐 대선에서 뭐 디테일한 세부 영역까지를 다 다루기는 어렵고 특히 이번 선거 자체를 보면 후보들이 그 서로를 공격하는 네. 이게 네거티브가 너무나 강해서 사실 정책이 뭐야? 무슨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리고 공약도 굉장히 늦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더 비호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철도 지하철 현장을 보면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현장의 노동자들 만나면서 우리 완전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위험의 종합 선물 세트. 없는 위험이 없다. 근데 직종마다 다르다. 예. 그래서 노동 환경 또 고객을 응대하느냐 마느냐 뭐 그리고 지하에 사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엄청난 다른 조건들 속에서 게다가 열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죠. 예. 일 때문에 열차에 치여. 그래서 이게 웃으면서 실실거릴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다양한 이 종합 선물 세트의 위험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서서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했지만 이제 노동자가 사망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각 공기업의 사장님들께서 옷을 벗고 감옥에 가셔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업장 안에서 이 각종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심지어는 여객이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돌아봐야 벌써 좀 늦었다. 그래서 그런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정말 우리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대선이 아니어도 좀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되면서 지금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온갖 일들이 막 현장에 과중되고 있는데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업무들이 과중되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급급하게 현장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점검해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도 일단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철도 지하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래전부터 우리 철도 지하철이 친환경 대한교통수단이다. 또 이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 교통수단이다. 또 이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실제로 어떤 속도 경쟁력을 갖추고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말 그 철도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하고 남북철도 연결 대비를 공약하고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게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김현미 장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철도 투자가 도로 투자보다 이제 높아졌고 2024년까지 이제 다른 재정 투자 증대율에 비해서 훨씬 높이 6.8%가 계속 이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철도는 잘 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20년 가까이 우리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싸워왔거든요. 근데 그 철도 민영화가 지금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슈화되고 있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지금 철도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철도의 그 노선을 1,000km 이상 늘리기로 했어요. 한국철도의 그 사업자가 공공사업자가 8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그 계획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11개.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더 많아진 거죠. 물론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근데 규모가 예를 들면 전체 지금 늘리는 계획에서 보면 9% 정도가 앞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그 구간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고속철도, 그러니까 SRT를 원래 분리 민영화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싸워가지고 노동자들이 싸워가지고 그걸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광역철도, 앞으로 광역철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근데 광역철도를 재편하게 될, 또 거기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광역급행철도. 이게 전적으로 지금 민간 자본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핵심적인 수익이 나는, 그 수익이 나는 노선을 가지고 사실은 교차 보조를 통해서 공공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민간으로 넘기는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철도 지하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그게 좀 제대로 다뤄줘야 되는데, 앞으로 더 커져 갈 거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우리 핵심적인 이슈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재정 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인 무임 문제, 코로나 적자 문제. 이 재정 지원 부분도 지금 결국은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걸 어느 규모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싸워왔지만 다음 들어서는 정부하고 계속 우리가 싸워갈 수밖에 없는, 대선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큰 변화 없이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가 계속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철도나 지하철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도 지하철이 뭐였냐면은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수적인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도권으로 넓혀 나가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뭐 광역철도나 또는 경전철이나 이런 걸 계속 연장 구간을 만들고 늘리는 것이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를 대체하는 효과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KTX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열차들을 계속 증편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철도 지하철은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아마도 언젠가는 뭐 실현될 남북 그 철도 연결, 그래서 유럽까지로 연결하는 그런 것은 저는 언젠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가장 큰 자원이나 혜택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중립을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10위권의 나라인데 탄소를 줄이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탄소 중립이 2030년도에 지금 현재 탄소의 약 70%를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철도나 지하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인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물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대선 후보들의 시각이 뭐냐라는 거죠. 저는 많은 후보들의 시각은 그냥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용이라고 보는 거.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되지. 세금을 이런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 구조조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딱 해야지. 외부 돈을 끌어들여다가 이 사람들한테 운영하게끔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실패한 사례들밖에 없는 거고, 자기네들이 실패했으니까 그걸 선뜻 얘기를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선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토론이 되고 했더라면은 저는 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얼마나 늘린다라든지 우리는 여전히 OECD의 평균의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공공 부분의 인력이라는 것이. 더 늘릴 여지도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필요하지만 돌봄 쪽에 이런 그 인력 증원에 대해서 공공 부분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들이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 철도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산업 측면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철도 지하철의 노사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뭐 때려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봐줘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낡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거는 매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철도하고 도시철도 산업을 교통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랑 미래 산업이랑 연결시키면 좀 더 국민의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의제들인 것 같아요. 네. 패널 분들이 각자 이제 철도 산업 그리고 보건 그리고 노사 관계 등 이제 전문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 뭐 도시철도, 철도를 주제로 연관된 주제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효과를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뭐 안전 관련 입법들이나 법 개정이 있었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 불안전 요인을 점검하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벌 사례가 나와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또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아직 지금 그 어떤 처벌의 케이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다 그걸 대비하는 마음으로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그 기업가들이 뭐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처벌을 제대로 해야 예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절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임 처장님이 지금 그 글 쓰신 거에 보면 뭐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고 역시 다음 정부에서도 중요한 게 안전 분야의 어떤 예산과 인력 문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철도를 규율하는 철도 안전법에 대한 전면 개정 문제를 중요하게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과 인력 문제는 결국 이제 기재부에서 좌지우지하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아까 뭐 재정 우리 저기 노인분의 재정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이 기재부 개혁하고 사실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는 그 해당 기업의 최고 책임자하고 관련 정부 지자체나 부처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보다는 기재부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과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국토부에서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안 됐을 때 그럼 책임을 기재부한테 정확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대해서 입법청원이 명확히 왔는데 그것이 수용 안 돼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중대재해로 연결됐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에 대해서 좋은 지적 네.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최근 우리 그 구의역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에 기재부에서 또 황당한 지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이러라고 해라. 인력도 2인 1조 필요한데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경영 평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공기관이 2019년부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튼 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금 더 이게 강화가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기재부가 인력을 안전 인력이라고 해서 올리면 다 잘라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죽을 맛인 거죠. 규제가 막 2중, 3중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그 지침의 내용을 아예 바꿔라. 그래서 지금 공공운수 노조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올리는 안전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올리는 거는 무조건 승인해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안전 인력만큼은 무조건 승인하는 내용의 지침으로 전환할 것을 지금 기재부랑 이제 힘겨루기를 이제 시작을 한 상태인데 이런 것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겠죠. 2인 1조 해라 하면은 2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해. 지금까지 네. 혼자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데 그게 기재부도 그래 2인 1조 해. 근데 예산 못 줘. 이런 거예요. 웃기는 짜장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니네가 확실히 준다라는 시그널을 줘라. 문서로 남겨라. 뭐 이제 이런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조상수 우리 전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그 기재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어서 예산을 자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대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붙으면 국토부가 논리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기재부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재부는 칼을 가지고 있죠. 무슨 칼이냐면 예산에 대한 칼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 대한 지배 운영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비록 국토교통부라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겠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나 기재부가 옳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치권인데 저는 정치권이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정치인들은 기재부하고 붙어서 이기질 못해요. 논리적으로도 못 이기고 실력으로도 못 이기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재인 정부도 좀 안타까운 건 결국에는 경제부처들의 청와대에서도 경제부처들 기재부 출신들이 경제부 정책들을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힘을 비루지 않으면 기재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실력, 또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재부를 넘어서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예산 미국처럼 예산도 가지고 있고 기획도 가지고 있고 특히 공공 부분은 공공 부분에 대한 통제권도 갖고 있는 부처가 어딨냐라는 거죠. 하나는 내놔야죠. 아니면 하나만 갖던지. 저는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한 통제권은 기재부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권도 당연히 청와대가 가져오는 게 맞고 지금은 너무 비대해졌고 기재부가 도를 좀 넘는다. 특히 공공 부분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 기재부가 정말 좀 실망스러운 거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 그 탄핵 맞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발점은 공공 부분에서 저성과자 퇴출하고 성과 직무급제였어요. 그거를 2016년 초부터 우리가 집회를 쭉 하고 끌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 가서 결국엔 탄핵이 된 거였는데 그때 기재부가 쏙 빠졌거든요. 중간에 판을 봐서는. 그리고 그거를 다 고용노동부에다 넘겨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도 안 받았다고 봐요. 차라리 고용노동부는 사과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상생 기금도 내놓고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는데 기재부는 그때 기재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금 가이드라인을 기재부가 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공공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철도 지하철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대한 이 견제나 이런 것들이 차기 정부에서 좀 명확하게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상당한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한테도 그 칼럼을 네. 잘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후보의 자질과 역량,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또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정책을 가지고 일관되게 투표하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이제 맞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공공성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정책을 가지고 쭉 투표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그런데 이제 그거로 좀 부족한 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지난 촛불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촛불 요구라고 해서 공공성이 상당히 반영된 이런 정책 공약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현 안 되는 시점에서의 대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대선부터 좀 한 발 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도 이번에는 좀 진보 후보도 단일화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당선은 안 되더라도 10% 이상 지지를 얻어가지고 그 어떤 당선권 후보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극복해보자면 그 아쉽게 이번에 대선은 안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책 공약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걸 이행시킬 정치적 힘을 만들어갈 것인가까지를 감안한 투표가 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저는 뭐 일단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특히 뭐 굉장히 접전인 상태에서 뭐 말로는 30만 표, 50만 표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민주노총만 해도 100만 명의 조합원이 있고 또 한국노총도 뭐 마찬가지로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있고 합치면 250만 명의 조합원이면 저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의 계급 투표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 이슈를 제기를 좀 주저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의 결여에서 원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념의 빈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운동에 나아갈 방향이 진보정당이 없을 때는 진보정당의 건설이었고,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우리가 집권까지도 가려고 했으나 그 중간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은 그냥 손을 놔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뭐 투쟁과 노력과 이런 뭐 투자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정당이 아닌 뭐 기존의 보수정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좀 본인 노동운동이 해야 될 역할을 좀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진보 정당하고 등치되는 거는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노동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말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연대를 할 수도 있고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튼 뭐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계급적 이 정치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 계급은 형성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리더들이 어떻게 노동자 계급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 많이 미진한 상황인 거다라는 판단이고 특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그래서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결국 이제 이거 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A가 아니면 B가 되는 거예요. B가 아니면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민중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정치에 관심 없게끔 너무나 지치게 만드는 정말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질적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위성정당 문제 막 생기고 막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아니 그냥 여러 개 이슈들이 있는 당들한테 지지를 해줘서 거기서 다 비례대표 충분히 뭐 서유럽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 비례대표인데 지역구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다수의 목소리들이 다 사표가 되는
이런 구조화에서는 사실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죽도록 하고 스스로 죽든가, 이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힘이 되더라도 민주당 사람들 손해볼 거 별로 없어요. 다음에 또 우리가 되면 되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이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균열을 빡 내주지 않으면 계속 얘는 선순환, 이 구조, 이 권력 구조로, 정치 구조로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어딘가 균열을 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하겠다, 비례 조금 늘리겠다, 뭐 위성정당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해서 그나마 조금 다를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요. 우리 한희님 차장님께 그 철도 지하철 뭐 안전 관련해서 가장 좀 해결돼야 될 이슈가 뭐인 거예요? 예,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이요? 공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승객의 편리성과 안전,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 이 두 가지를 다 확보하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역 같은 경우에 스마트 무슨 스테이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AI가 뭐 쳐다보고 IoT로 뭐 원격 제어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아니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모니터가 막 쫙 생기면 그걸 사람이 보고 어디가 위험하고 승객이 넘어졌다 이러면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소위 쳐 발라놓고 결국은 사람 빼버리면 이게 누구의 편리성을 위하겠다라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들 지금 계속 빼면서 여러 개 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이러면 도대체 이게 기동성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제 다 또 쓰러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작업 현장에도 지금 뭐 시설 기술 파트에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막 조인해가지고 여러 팀이, 이것도 역시 기동성 문제, 실제 업무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안전한 레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없죠. 게다가 막 여기서도 한 명 있고 막 이런 데도 되게 많고 그러면 이 노동자 자체도 되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철도 지하철에 요소 직종마다 들여다보면 지금 인력 부족으로 다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아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예산 얘기가 하고 기재부 갔다가 오고. 아니 저는 조 위원장님께도 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조성주 위원장님이 이제 공공운수노조 산돌노조 위원장님을 또 역임하셨으니까 저는 노동조합이 충분한 자원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나 어떤 그 노동의 이슈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왜 좀 잘 안 됐을까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좀 민중 경선을 통한 진보고 단일화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일단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요. 예, 간부들이. 또 그리고 현장은 오랜 기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좀 그런 정치적 비전을 못 가지면서 실리적인 이제 투표 경향들이 이제 높아지고 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또 공감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까지는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많이 좀 얘기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무임으로 하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또 이제 인력 문제가 생기나?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마치 이제 보편적 복지처럼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높아야 되고 또 제공돼야 되는.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받고 뭐 몇십 원 올리냐 마냐 뭐 PSO 내놔라 마라 뭐 이제 이거 너무 전근대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시거나 이걸 아예 정책으로 만들어서 푸시를 좀 해보자. 차기 대선에서는. 아니 이번 대선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상 의료, 무상 교육에 이어서 무상 교통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노인 부임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그 버스를 중심으로 또 무상 교통이 청년들한테 확대되는 이제 사례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공공운수 노조에서 대송 그 요구안으로 무상교통 확대 요구를 했죠. 그 대표적으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할 거냐 전면적으로 아니면 그 아까 청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갈 거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 무상교통을 확대하는 요구가 이미 공공운수 노조 요구로 제출돼 있고 심상정 후보가 이거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진보정당 후보들이 좀 이재명 후보하고 좀 차별적이 있는 점이 아까 지금 민간 투자나 민간 위탁과 관련된 입장하고 요 무상 그 교통 확대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저는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 그게 출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돈 버는 것도 없으니까 적자네 뭐네 막 그런 말도 없을 수도 다 있겠네요. 보존해 줘.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토론 내용이 현장의 조업원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뽑고 싶은 후보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뭐 지금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현실에서 뭐 네, 오늘 같은 토론 내용이 의미가 좀 있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예, 그렇기도 한데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은 각자 누구 찍을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꼭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해주시면 더 좋아요. 나는 이런 기준으로 이런 후보한테 이런 후보한테는 아니고 나는 이런 기준으로 선거를 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역대 가장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투표를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 우리 한국 사회 선거제도에서 제일 실현이 안 되고 있죠. 가장 불공정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을 뽑을 때는 결선 투표제가 있어야 자기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결선 투표 제도를 아직까지 우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이나 지방의원 선거 할 때는 비례대표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어야 또 자기 의사가 왜곡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용이든 뭐든 어쨌든 대선 막바지에 이 비호감 대선, 보수 양당 독점 체제로서는 한국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쨌든 저는 형성돼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결선 투표제 뭐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꼭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정한 선거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공정한 선거가 된다 한들 우리가 한번 뽑아 놓으면 5년 동안 그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시키지 않는 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투표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주노총 조합원도 민주노총의 그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하시되 우리가 새 정부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후보는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후보를 상대로 해서 지금 GTX 민영화 문제라든가 어떻게 그 투표를 하면 그게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는가 좀 이런 관점에서 저는 투표를 하고 싶고 우리가 옛날에 선거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선거혁명.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혁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쭉 지금 한 30년 이상 투표를 해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혁명한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전에 싸운 것을
확인하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공정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못 지킨다 선거에서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투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든 정치개혁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계속 또 우리가 광장에서 또 현장에서 계속 앞으로 또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좀 저는 투표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직 이렇게 큰 조직에 있지 않아서 저희 팀원은 3명이에요. 네, 그냥 소시민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이 찍고 싶은 후보를 찍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고요. 그것은 늘 소수 지지 후보들이 그러잖아요. 저를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됩니다. 제가 안 될 것 저를 지지하면서 왜 저를 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을 찍으세요. 어차피 A 아니면 B가 돼. 지지하는 사람을 찍으면 여기 득표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A나 B가 나머지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권력 지형을 만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또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후보를 찍으십시오. 저도 그럴 겁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노동자들은 노동자 입장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거만큼 합리적인 건 없는 거죠. 그 투표라는 한 표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반노동적인 후보는 배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보수 정당이라든지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후보들은 찍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보 정당의 후보나 아니면은 이제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민주당 쪽의 뭐 후보나 이런 분들을 아마 이제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뭐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제 조 위원장님도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차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이 뭐 어때? 노동자비 또는 노동자 투쟁하면 되지. 투쟁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지지난이죠. 보수 정당 시기에 노동자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거쳤었고 그런 싸움보다는 조금 수월한 싸움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노동자비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어요. 갇혀 있을 수 없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나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노동자들이나 또는 이 취약한 계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야 사실은 중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코로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한 노동자들 또 취약한 이런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어떤 후보냐와 관련해서는 한임 차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투표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칼럼니스트 세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에 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이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세력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 위기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표를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패널들께서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철도 지하철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 생명과 내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이고. 근데 보통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시다가 보면
막 업무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참다가 뭐 이렇게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고 또 좀 이렇게 돌아가면 많이 걸리니까 빨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휙 건너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최우선이다. 내 안전.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다 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처음으로 이게 내일노동 저널 TV에 나오게 됐는데요. 하여튼 같이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좋은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칼럼을 통해서 계속 어떤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리 철도 산업, 또 노사 관계, 또 안전 보건 이런 것들을 시각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상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은 앞으로 레일노동저널 정기 칼럼과 TV에서 계속 만나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대선이 끝난 뒤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